북한이 어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형의 거대한 로켓은 우리 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 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문 대통령은 긴급 NSC 전체 회의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이 ICBM 발사 유예를 파기했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어제 쏜 게 바로 이 ICBM입니다. 아니 뭐 올 들어서만 해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유독 이것에만 주목하는가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 본토 대륙까지 날아갈 수 있는 긴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ICBM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하면 바로 미국 본토로 핵을 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북한한테 ICBM 개발 중단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건데 4년 4개월 만에 중단하겠다라는 약속을 깬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지금일까요? 자, 한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준영 교수 연결을 해보죠.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도 그게 미사일이다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예,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어제 열린 우리 NSC 회의에서는 이게 ICBM이다라고 먼저 단정을 했네요. 네,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CBM이 의심되는 게 지금 4차례를 했는데요. 네. 처음에 2차례는 거리가 300이고 고도가 600이라서 사실 짧았고요. 세 번째는 폭발했잖아요. 그렇죠.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을 정도로 거리가 1080이고요. 네. 고도가 6200입니다. 이 정도면 ICBM이고 그것도 북한이 밝혔습니다만 지금까지 쏜 적이 없고 보여주기만 했던 소위 말하는 괴물 ICBM이라고 얘기하는 화성 17을 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90도 거의 90도의 고각으로 쐈는데 그게 6,200km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네. 거리로서는 1,080km를 떨어진 곳까지 갔다. 이거를 네. 정상각도 즉 35도에서 40도 각도로 쏜다고 계산을 해보면 그게 최대 15,000km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세계에서 못 갈 곳이 없는 거죠. 이를테면. 세계로 못 갈 네. 곳이 없을 정도다. 네. 그러니까 ICBM 중에서도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화성 17형으로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이 아예 화성 17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 이거는 가능성 그래서 수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실한 사실 중간 단계를 예를 들자면 이제 위성이라고 얘기할까, 네. 애매하게 쏠까, 네. 중거리냐 SLBM을 쏠까, 소위 말하는 미국 쪽에서 이걸 이제 핑크 라인을 건드린 다음에 아마 더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아예 바로 분명하게 미국 측 시각에서 보면 이제 레드라인을 밟은 거죠. 지나친 겁니다. 핑크라인 정도를 밟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바로 레드라인으로 갔다 그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랬는가? 분명히 4년 4개월 전에 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했잖아요. 이제 이런 ICBM 안 하겠다 선언해놓고 이걸 왜 깼는가? 그것도 핑크라인 밟지 않고 바로 레드라인으로 갔는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게 합의가 아니거든요. 북한은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약속으로 본 거고요. 싱가포르 회담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합의하고 약속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제 약속을 했는데 선제적 조치로 약속을 했다고 했고 미국의 반대 거부가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선의로 이게 어느 자리에서 합의를 했다기보다는 먼저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했고 미국이 답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게 이제 북한으로서는 안 됐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이제 작년부터 자기 플랜대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 초에 파기를 검토하라고 했었죠. 그때 근데 파기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 속도가 좀 빨라진 거는 저도 약간 생각보다는 페이스가 좀 빠릅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것은 북한이 예고하지 않은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하지 않았느냐, 그 선언을 왜 파기하느냐라고 말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반대급부 주면 그러면 이걸 하겠다라는 뜻이었지. 이게 맞습니다. 완전하게 픽스된 합의문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들 말씀드리면 이제
합동 군사 훈련이고요. 이거를 최소한다고 취소한다고 소위 말하는 반대 거부를 얘기한 게 트럼프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훈련이고 한미 군사 훈련. 그다음에 예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재 해제인데 이 첫 번째 약속은 좀 약간은 지켜졌습니다. 소규모로 했고 그렇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노이에서 확인한 거는 뭐냐면 이제 제재 문제를 요구했다가 경제 제재. 완전히 이제 안 받아들여졌던 거죠. 북한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까지 참았다는 거죠. 그러나 작년부터 강대강으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자기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혀 반응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미국의 반응을. 그래서 그 페이스가 좀 빨라진 듯한 느낌입니다. 경제 제재 풀어주기를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뭔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가자. 이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데. 예. 속도는 좀 빨라졌지만 예정된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의 한국연구센터 센터장이 이런 기고문을 썼더라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 개발에 대한 결심을 한층 굳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이 꼴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핵 포기했다 괜히 저렇게 됐구나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반은 맞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은 사실 카다피가 네. 리비아에 네. 그것을 포기했다가 죽은 것이 사실 북한에게는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도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예. 반만 맞는 이유는 이미 북한은 이제 핵을 개발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화성 17기 우크라이나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딱 우크라이나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저 상황을 보는 것도 한 이유 중에 들어가긴 한단 말씀이죠.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예. 부정적 영향을 분명히 끼칠 겁니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결국 뭐 우리 새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로 보세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이거를 자꾸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우리는 장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네. 단거리나 중거리도 우리한테는 얼마든지 위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ICBM을 좀 미국 측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거고 물론 네. 북한 문제,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북미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미국까지 가게 되는 거고 트럼프가 그렇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왔던 이유도 네. ICBM이 미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5년 전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조금 더 나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4월 15일 태양절 전후쯤에 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은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이 3월 25일이에요. 네네. 이 얘기는 그러면 도발이 좀 빨라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4월 15일에 뭔가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2017년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연속으로 쐈거든요. 그때도 예. 7월 4일, 28일 그리고 8월 29일, 9월 15일 그렇게 보면 연속으로 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4월 15일 경이지 4월 15일 날 이것들 축포 뭐 우리 표현은 축포라고 얘기하 북한의 축포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우리 군은 5발을 바로 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고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지금 주목이 되는데 반응이 나왔나요? 예, 미국이 이제 그 비난을 했고 아마 이거는 미국에서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레드라인을 침범한 거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근데 과연 뭘 할 것이냐? 그렇죠. 뭘 할 것이냐? 그게 문제야. 사실 그걸 할 수 있었다면 북한을 막을 수 있었겠죠. 예. 결국은 서로 긴장 고조 올라가고 그다음에 늘 패턴이 됐던 것처럼 북한이 이제 미국이 움직일 만큼의 도발을 세게 해야 미국이 움직인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으니까 사실 상황은 계속 강경 대치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안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특히 문제는 결국 이제 전체적인 건데요. 네. 미국의 지금 대중 강경 자세가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래도 국무부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게 말은 세지만 신냉전이라 이런 것들은 몰고 갈 생각이 없었는데 국방부 내부나 미국 여전히 이제 네오콘들의 의견들이 커질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북중러 한미일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로 긴장 구조가 이전되고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그 구도로 가게 될 것이고 지금 새 정부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쿼드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이 전반적으로 좀 우려되는 저는 아직까지는 신냉전이라고 받아들이기 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국방부 기류와 국무부 기류가 다른데 강경파, 다릅니다. 온건파 이렇게 북한이 ICBM을 쏘면서 자극함으로써 강경파, 국방부 목소리가 더 힘을 얻게 될 거다. 이게 지금 우려스럽단 말씀이고. 그렇죠. 또 하나 더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한미를 묶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것이고 동기가 될 것이고 그러네요. 중국을 더 압박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빌미로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북중러 대 한미일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면 또 이 신냉전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는 뭐 신냉전 되는 게 당연히 우리가 그걸 원할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슬기롭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가 조언을 주신다면. 저는 뭐 우리가 대형 사격을 하고 한 것은 뭐 정말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요. 네. 전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같이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긴장 속에서도 최악을 막느냐, 아니면 이것을 더 창의적으로 몰고 가서 2017년 이후에 2018년으로 갔듯이 사실 평화 분위기로 가느냐인데, 뭐 저는 후자가 맞다고 보는데 지금의 분위기나 새 정부의 성격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정부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당분간 있을 것이다.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근데 강대강을 주장하시는 이른바 이제 대북 강경파들의 얘기는 이런 거더라고요. 네. 아니 온건하게 대화로 해봤자 결국은 몇 년 지나면 다시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우리가 퍼주고 뭐 대화한다고 들어주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저기 프레임인데요. 보시면 중간에 이제 약속을 안 지킨 거는 북한 측에서 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선제적으로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재 일부 해제라든지 그다음에 한미 군사 훈련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실 우리 쪽이나 미국 쪽에서 북한에게 약속 안 지킨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는 다 했고 다 지켜줬는데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문제는 그 결론을 내기 위한 문제 처음의 부분을 이제 바꾼 얘기밖에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평화라는 것이 네. 2018년으로 돌아가서 다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네. 북한을 어떻게 멈출 건데요? 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재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도 증명이 됐고 그러니까 미국이 예, 말씀하십시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그나마 발전이 있고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뭐 그렇게 네, 보시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그럼 뭐 핵전쟁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면 그건 답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김준영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5월에 이제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당선인에게 좀 뭔가 조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저기 자존심 문제 제가 이해합니다. 한국이 훨씬 더 강한데 왜 그렇게 자꾸 양보를 하냐는 문제. 예. 그다음에 뭔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미국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한미일 동맹 쪽으로 만약 가게 되고 한다면 문제 해결보다는 훨씬 더 이 전체적으로 긴장이 높아지겠죠. 사실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 파국으로 가는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거다 했는데 실제로 강대국이 침략을 하잖아요. 러시아가 설마 했는데 막 그러니까요. 예, 그냥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습격을 해버린 우크라이나 공격해버린 그러니까 그 부분. 문턱을 넘어버리고 문턱을 넘은 것들이 하나의 옵션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중국이나 미국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저는 예. 여전히 뭐 네. 군사 충돌은 안 나리라고 보지만 한반도 주변에 그러나 이것 자체도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본다면 강대강이나 군비 경쟁을 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참 여러 가지를 깨뜨려버린 선을 넘어버렸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참 화가 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